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부의 인문학입니다. 책을 많이 사고 나서 빨리 읽고 괜찮은 것들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좀 급하게 읽었고, 그래도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부의 인문학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좀 많아서 이 책 진짜 재테크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될 책일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충 감으로 했던 이 감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문학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더 봐야 더 노련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브라운스톤 저자의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반드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재테크를 처음 하면서부터 제 목표였습니다.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다시 이렇게 부를 이루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에요. 저희가 부자 되는 방법이,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5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식으로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500만 원이라면 큰 돈이긴 하지만, 노력하면 그 정도는 나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그 책이 남에게 가르쳐 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 이 책이었는데, 본인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50억을 벌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절판돼서 중고 서점에서 이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부의 본능,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이분 삶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으로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시겠죠. 분명히 그걸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을 해석해 놓는 이 방법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으로도 많은 돈을 벌고 계시겠구나. 세 번째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부의 본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지금 이 책도 아마 유명한 책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 결국은 돈 버는 소득 구조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하지 부동산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주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주식하고 부동산을 넘나들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인세도 있으시겠네. 책도 정말 잘 쓰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인세는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 인세보다는 더 많은 소득 구조를 가지고 계시니까 책도 더 자유롭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또 공감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2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3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3장은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4장은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프롤로그부터 저는 깜짝 놀랐고 동의합니다. 프롤로그에 첫 장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칠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책 보는 방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색칠을 이렇게 하면서 봐야 좀 와닿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접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접어서 책을 막 중고 서점 다시 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그 사무실에 카페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먼 길 오셨고 커피도 마시고 시간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제 책장에 꼽혀 있는 책들을 그냥 선물을 그때그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드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선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접혀 있고 색칠이 돼 있고, 그 뭐 왜 중고 책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읽고 이렇게 좋은 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프롤로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진짜 동의하고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대목인 것 같은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는 프롤로그 제목이 있고요. 나는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하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어떤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내가 시스템들을 갖출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카페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던가요? 내 친구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너무나 외진 지방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A 부부는 가맹점 사업만 열심히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지만 그 수입이란 게 부부의 인건비에다 투자한 사업 자금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윤뿐이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대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시설 일체를 단돈 100만 원에 넘겨주었다. 그나마 임자가 있어야 원상 복구 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4년간 정산을 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쓴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원래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고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고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상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만 돈 버는 구조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상가는 넘친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같은 진입 장벽이 있다.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이 오른다. 그래서 상가는 진입 장벽이 없고 아파트는 진입 장벽이 있다.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비슷한 프랜차이즈도 생길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낮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그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저는 이 문구를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을 막 해놨는데, 저도 이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이런 일들, 사람 만나는 일을 17년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만나보고
제가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신 분이 17년 뒤에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를 계속 봐왔겠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사업하는 데를 임대로 해서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러면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나가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산업이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유행을 하고 정말 유명한 식당이 안 되더라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은 그 건물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정말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유행이 가고 안 됐는데 사업이 고만고만해서 다른 아이템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아예 통째로 산 거예요. 그리고 유행이 가서 음식은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20배, 30배 올라서 부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그냥 내 거 사는 게 핵심이구나. 내 걸 사서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수 있는 데에 돈을 옮겨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죠. 저도 이걸 생활하다 알았는데, 여기 프롤로그 27페이지에 이 문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분이 부자 되는 이유가 주식하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만 해서도 부자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에 왔을 때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가장 굴곡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시는 걸 제가 늘 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돈을 빌려서, 돈이라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를 질문을 해놨는데,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바로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장은 많지 않았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싸다고 했던 그때가 결국은 돈의 속도보다는 부동산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걸 이 책에서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뒷장에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빚이 많으면 발생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있는 거 위주로 한번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느낀 내용들을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돈보다는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르느냐를, 짜장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짜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 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9억 5천. 47년 만에 448배가 올랐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이다. 집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하락기 2007년부터 2014년은 예외적인 시기다. 1986년 아파트 가격 통제를 만든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 3번이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대량 공급,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딱 3번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하락기를 겪은 적은 없다. 그래서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다. 제 내용이 아니고 책 내용입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장에 이제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헷갈릴까? 뭐 이 내용을 기술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인문학이죠. 부의 인문학. 인문학 책에 예전에
이런 시도들을 했을 때 그 국가가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전무하니까 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했다면 정책이 발표될 때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를 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부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왔죠. 그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근데 이제 이거죠. 왜 진보 정책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지만 그 원리를 인문학으로 풀어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걸 조금 더 알았더라면, 더 빨리 알았더라면 기회가 더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드는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것이 부동산을 가격 상승의 큰 요인이다. 이제 지방에 혁신 도시나 대단지 아파트 건설하니까 토지 보상금이 나가죠. 그러면서 부동산의 수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 중남미에 표밀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한다.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15%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요. 15만 %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서 150만 원 됐대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요인한 좌파 정책이 결정되면 물가가 오르더라. 뭐 이런 내용들에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번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그저 주야장천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남보다 빨리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하지. 뭐 이런 내용들. 전략적 사고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아주 쉬운 예로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대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 거북이가. 절대 아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데요. 달리다가 낮잠 자지 않는데요. 거북은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적인 사고인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그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되지 못하는 걸로 너무 하면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래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내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봐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실 진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일까?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보면 부동산에 돈을 두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80%, 90%? 아니 100%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주식에 돈을 두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10% 안팎일 것 같아요. 10% 많으면 20%. 그 10%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대주주, LG전자 대주주, SK 대주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와 그들이 다른 거는 우리는 부동산만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물론 부동산 보고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하는 10%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절대 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점이 그거인 거고 대기업은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거기에 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